타쿠는 땅바닥에 누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납니다. 근처 물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외모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호기심에 가지고 있는 가방을 열어보니 동전, 음식, 그리고 칼이 들어 있습니다. 혼잣말로 신들과의 관계를 드러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비밀로 하기로 결심합니다. 새로운 마법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한 타쿠는 먼저 물 마법을 사용해 본 후 공기를 베는 마법을 사용하여 여러 그루의 나무를 베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흙 마법을 사용하여 나무에 돌을 던집니다. 자신의 능력에 흥분한 그는 계속해서 탐험을 하다가 희귀한 나무 조각을 발견합니다. 향상된 감각으로 나무 조각을 살펴본 그는 그것이 창으로 만들 수 있는 귀중한 재료임을 알아챕니다. 칼을 사용하여 그는 능숙하게 그것을 큰 창으로 만들어낸다. 주변을 더 살펴보던 타쿠는 독성과 약용 성분이 혼합된 식물 몇 가지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도구상자 주문을 소환할 가능성을 떠올린다. 주문을 시전하려던 찰나 겁에 질린 어린 소녀가 나타나 그에게로 달려와 숨는다. 그녀는 몬스터에게 쫓기고 있다고 긴장하며 설명한다. 거대한 토끼 같은 생물이 나타나고 그 막대한 크기가 타쿠를 위협한다. 몬스터가 그에게 돌진하지만 타쿠는 창으로 그 머리를 가격하여 한 방에 처치한다. 기뻐한 타쿠는 이 힘이 논란의 선물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행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시스템이 그에게 전사로서의 변모를 알리지만 타쿠는 전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이를 무시한다. 그는 소녀에게로 시선을 돌려 그녀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들어왔는지 묻는다. 소녀는 약초를 채집하러 왔다고 설명하고 보르드 마을 출신이라고 말한다. 타쿠는 그녀와 함께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묻고 그녀는 기쁘게 동의한다. 감사한 마음으로 타쿠는 그녀가 자신의 구세주라고 말한다. 그는 마을이 어디인지 몰랐고 근처에 캠프를 차릴 예정이었다. 소녀는 죽은 토끼를 발견하고 그것을 두고 가는 것인지 묻는다. 그녀는 그 고기가 맛있다고 언급한다. 놀란 타쿠는 토끼를 도구 상자에 넣고 소녀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외친다. 너 정말 대단해. 그녀는 자신을 몰리라고 소개하고 두 사람은 보르드로 출발한다. 장면은 시도니아 제국으로 전환되며 아칸이라는 소녀를 포함한 3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다. 그들은 왜 이곳에 소환되었는지 질문한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엘리자베스라는 공주가 그들에게 다가온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특별한 능력으로 선택되었으며 그 능력을 사용해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아카니는 불안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보이는 것만큼 자비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카니는 엘리자베스가 그들에게 위험이 된다고 확신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딸을 구해준 타쿠에게 몰리의 아버지 방가는 따뜻하게 환영하며 감사를 표한다. 타쿠는 마을에 잠시 머물러도 되는지 묻고 방가는 기꺼이 허락한다. 그는 이곳 땅에는 약초가 풍부해 치료제를 만드는데 제격이라고 타쿠에게 말한다. 방가의 친구 보노는 마을에 공예시설도 있다고 덧붙이며 그런 활동을 좋아하는 타쿠를 기쁘게 한다. 방가는 현재 마을에 숙소가 없지만 타쿠를 위해 지어주겠다고 알린다. 보노는 재빨리 일꾼들을 모으고 그들은 빈 땅으로 향한다. 방가는 현재 이것밖에 없다며 사과한다. 타쿠는 완벽하다며 안심시키고 마법을 사용하여 건축 준비를 시작한다. 탄탄한 기초를 만드는 그의 모습에 모두 놀라워하지만 타쿠는 만화 과소모로 기진맥진합니다. 걱정된 보노는 타쿠에게 괜찮냐고 정말 마법을 쓸 수 있냐고 묻습니다. 타쿠는 여기선 드문 일이냐고 되묻습니다. 보노의 친구가 거들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당신은 이미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함께 큰 집을 계속 짓습니다. 타쿠는 새로운 삶을 되돌아보며 목수와 대장장이 기술이 있어서 집을 꾸미는데 도움이 된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직업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화학자이자 대장장이가 되기로 합니다. 구리와 철이 풍부한 타쿠는 자신의 능력을 실험합니다. 그의 마법을 사용하여 그는 용광로 없이 원철을 강한 금속 주괴로 성공적으로 변형시킵니다. 초기 성공에 고무된 그는 남은 재료를 계속 정제합니다. 그동안 몰리는 타쿠를 방문하여 그의 문을 두드립니다. 응답이 없자 그녀는 문을 열고 타쿠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놀란 그녀는 도움을 외칩니다. 타쿠는 의식을 되찾고 자신이 지나치게 힘을 썼으며
너무 많은 만화를 사용해 메스꺼움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몰리의 어머니 마사는 그의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 그를 꾸짖습니다. 방가는 타쿠의 만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에게 에너지 음료를 건넵니다. 기분이 상쾌해진 타쿠는 작업을 재개하며 다양한 주개와 식기 및 기타 도구와 같은 가정용 품목을 제작합니다. 그는 후에 바노와 함께 무기를 만들고 화염 마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단조합니다. 바노는 놀라워하며 그것이 그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고 선언합니다. 타쿠는 자신도 비슷한 무략을 만들어 보려고 방가에게 치유 무략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자신의 무략이 색깔이 다르고 같은 효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을 완벽하게 하려는 결심으로 그는 숲으로 나가 다양한 허브를 맛보았습니다. 불행히도 그중 하나가 독성이 있어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고통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약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서 있기도 힘든 타쿠는 치유 마법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회복하는 동안 가본 멧돼지라 불리는 거대한 짐승이 그의 뒤에 나타났다. 타쿠는 창을 꽉 잡고 방어할 준비를 했다. 멧돼지가 돌격해왔고 타쿠는 칼을 던졌지만 적중하지 못했다. 멧돼지는 계속해서 밀고 들어왔고 타쿠는 창으로 다시 공격했다. 하지만 멧돼지의 단단한 가죽 때문에 창은 효과가 없었고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졌다. 멧돼지는 타쿠를 공격했고 타쿠는 날아가 잠시 무력화되었다. 멧돼지가 다시 돌격할 준비를 하자 타쿠는 어쩔 줄 몰라 당황했다. 그러고는 지상 마법을 시도하여 멧돼지에게 돌을 던졌지만 짐승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바람 마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타쿠가 방법이 떨어지려던 순간 그의 뒤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뒤돌아보니 크고 상처 입은 독거미 한 마리가 근처에 숨어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타쿠는 집중하려 했지만 멧돼지는 다시 그에게 돌진했다. 멧돼지가 공격하기 전에 거미가 개입하여 거미줄 장벽을 만들어 멧돼지의 진로를 바꾸었다. 거미줄이 멧돼지를 느리게 했지만 멧돼지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시 공격할 준비를 했다. 타쿠는 계획을 세우려고 애쓰며 절망에 빠졌다. 순간의 맑은 정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연금술 능력을 기억했다. 멧돼지가 다시 한번 돌진했을 때 타쿠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위에서 그는 멧돼지의 머리를 겨냥한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 마침내 멧돼지를 죽였다. 전투가 끝난 후 타쿠는 부상당한 거미에게 시선을 돌렸다. 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거미의 상처를 회복시키자 예상치 못하게 그 거미가 길들여졌다. 거미는 온순해졌고 타쿠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그를 따라다니고 주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타쿠는 거미의 이름을 메이플로 짓기로 결정하고 손상된 다리를 수리하여 더욱 강화시켜 메이플의 충성과 애정을 얻었다. 마을로 돌아가자 타쿠가 갑옷을 입은 멧돼지를 이긴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멧돼지가 놀라운 힘과 회복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루미는 타쿠의 등에 거미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반응했습니다. 타쿠는 그들을 재빨리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것을 길들였어요. 이제 완전히 온순해졌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방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가 곤충을 길들인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해냈군요. 타쿠는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모두 함께 멧돼지를 먹읍시다. 그 제안에 모두가 기뻐했고 아이들은 멧돼지 주위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방아는 타쿠에게 말했다. 만약 너가 멧돼지 가죽과 송곳니를 팔고 싶다면 큰 도시에 가서 팔 수 있어? 타쿠가 물었다. 어디에? 방아가 대답했다. 플루토, 하지만 여기서 꽤 멀어. 그동안 거미 메이플은 아이들과 즐겁게 놀며 어른들에게는 그 부드러운 성격으로 놀라움을 주었다. 보노는 말했다. 타쿠가 온 이후로 이 마을은 예전보다 더 밝고 활기차졌어. 방아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덧붙였다. 그가 이 작은 마을에 오래 머무를 것 같지는 않아? 장면은 논란을 비추며 그가 위에서 타쿠를 관찰하고 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생각하며 그가 지금 잘하고 있네. 계속 나아가길 바래드라고 조용히 응원한다. 그녀의 친구가 옆에 나타나고 묻는다. 타쿠에게 바라는 것이 뭐야? 노란이 답하기 전에 주저하며 말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녀의 친구가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그에게 새로운 몸을 주었고 당신의 축복을 주었으며 그를 과거로 보내줬어요. 사이돈 제국이 소환 마법을 걸기 훨씬 전에 말이죠. 분명히 당신은 그를 위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노라는 부드럽게 답합니다. 저는 그를 위해 구체적인 소원이 없습니다. 그녀가 다시 타쿠에게 시선을 돌리기 전에 타쿠는 자신이 거미줄에 둘러싸여 완전히 덮여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그는 거미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당신이 했나요? 거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타쿠는 진실을 요구하며 거미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미는 마침내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타쿠가 더 이상 자신과 놀아주지 않아서 소외감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쿠는 최근 여러 프로젝트 작업으로 바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고는 일을 잠시 쉬고 하루 종일 거미와 놀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미는 놀라서 기뻐하며 흥분해서 타쿠에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소녀가 음식을 가지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타쿠 위에 있는 거미를 보고 소녀는 그가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타쿠는 재빨리 그녀를 안심시키며 거미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과 놀고 행복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녀는 반짝이는 실크 거미줄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진짜인지 물었고 확인이 되자 거미의 실로 옷을 만들었다. 그녀는 결과에 매우 기뻐했고 친구들과 의상을 나누었으며 친구들도 똑같이 기뻐했다. 그들의 흥분을 보며 타쿠는 그 실이 정말 그렇게 유용한지 물었다. 한 소녀가 실크가 옷을 만드는데 훌륭하다고 언급했다. 그 소녀는 거미에게 다가가서 다양한 크기의 의상을 만들 수 있는 실을 더 요청했다. 거미는 잠시 그녀를 응시한 후 그녀가 필요한 실크를 뽑아냈다. 타쿠는 그 상호작용에 놀랐고 거미에게 돌아서서 함께 놀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거미는 현재 바쁘다고 말했다. 타쿠는 거미가 아이들과 바쁘니 좋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떠났다. 그는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는 마을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았고 자신이 약 한 달 동안 그곳에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많은 아이템을 만들었고 이제 화학 물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필요한 학교는 큰 도시에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출발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그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면서 따뜻하게 인사했다. 분호는 타쿠가 물체를 찾는 동안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와 강력한 보호 부츠를 만들었다. 타쿠는 왜 무엇인가를 차야 하는지 물었고 분호는 숲에 들어갈 때는 위험한 괴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츠는 타쿠가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방가가 들어와서 타쿠에게 큰 도시로 가서 그의 기술을 계속 연마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도시가 타쿠가 유용한 아이템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풍부한 자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분호는 도시에서 상인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온다고 덧붙였고 타쿠는 그와 함께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타쿠는 처음에는 그들의 제안에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의 지원에 깊이 감사하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 후 그는 마르타를 보러 갔고 그녀가 무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에 대해 물었더니 마르타는 방가가 사냥한 남은 토끼 내장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그것을 철저히 청소할 수 없어서 기생충이나 세균이 있을까 두려워 버리고 있었다. 타쿠는 자신의 마법으로 그것을 청소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능숙하게 토끼 가죽을 정화하고 마사에게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감명받은 마사는 그가 빛의 마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물었다. 타쿠는 그렇다고 확인했고 마사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몇 안 되며 그들은 종종 그 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마을 밖에서는 그런 힘이 원치 않는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타쿠는 그 후 자신의 능력을 더 시험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흙 장벽을 만들었고 마을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의 친절에 보답한 후에는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출발하기 전에 그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큰 벽을 세우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도꼭지를 설치했습니다. 상인이 마을에 도착했고 반가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타쿠도 곧 그들과 합류했고
반가는 그를 상인에게 소개하며 타쿠가 그와 함께 도시로 갈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인은 타쿠에게 인사를 했고 분호는 그에게 집에서 잊어버린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타쿠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곧 무언가를 기억하고 그가 만든 치유 물약을 건넸습니다. 상인은 물약을 보고 놀라며 타쿠에게 그가 만든 것인지 물었습니다. 타쿠는 자신 있게 확인했습니다. 상인은 호기심이 생겨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물약을 조사하자 그는 다시 한번 그들의 높은 품질에 놀랐다. 마을 사람들은 타쿠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안전을 기원했다. 한 작은 소녀가 거미에 대해 물었다. 타쿠는 그녀에게 거미가 자고 있다고 안심시켜 주었고 소녀는 거미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다. 반가는 작별 인사를 하며 타쿠가 건강하게 지내길 바랐고 분호도 같은 말을 했다. 그때 재봉사가 다가와 타쿠를 위해 특별히 만든 새 외투를 선물했다. 그녀는 이 외투가 타쿠가 마을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거미의 실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타쿠는 행복함을 표현하며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짧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상인의 수레에 올라타 작별 인사를 하고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마을이 그의 진정한 고향이었기에 수레가 출발하자 상인은 마을 사람들이 타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했습니다. 수레에는 그들과 함께 3명의 남자가 있었고 그중 히스라는 남자는 작별을 매우 슬퍼하며 심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타쿠는 레일과 벵거라는 다른 2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상인은 그 3사람이 C급 전사들이며 자주 자신과 함께 여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쿠는 그들이 경호원처럼 보인다고 농담했고 레일은 그 말을 확인하며 최근 몬스터를 많이 만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히스는 이 지역의 고요함이 다소 지루하다며 중요한 도전이나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일은 타쿠가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가방을 눈치채고 귀중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물었습니다. 타쿠는 그게 자기 거미고 지금 자고 있다고 설명했다. 히스는 놀라서 타쿠가 그 거미를 훈련시켰냐고 물었다. 레일은 호기심에 잠든 거미를 자세히 보고 싶다고 말했다. 레일이 거미에게 다가가자 거미는 갑자기 레일에게 달려들어 그를 땅에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뱅어의 무릎 위로 달려가 거기서 잠들었다. 타쿠는 거미의 행동에 놀라서 거미를 부드럽게 꾸짖으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히스는 거미가 잘못한 게 아니라 레일이 잘못이라고 잠자는 거미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레일은 짜증이 나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고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상인은 타쿠에게 더 이상의 치유 물약이 있는지 물었다. 타쿠는 있다고 확인했다. 상인은 그것을 사는데 관심을 보이며 타쿠가 팔 의향이 있다면 기꺼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상인의 수레가 갑자기 멈추면서 타쿠는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 어리벙벙한 타쿠는 주위를 둘러보며 괴물들이 그들의 수레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3명의 경비원은 즉시 전투 준비를 하며 괴물을 저지하기 위해 나아갔다. 레일은 화살을 쏘기 시작하여 생물들을 정확하게 명중시켰다. 방거는 한 괴물의 공격을 막았다. 한편 히스는 놀라운 솜씨로 무기를 사용하여 몬스터 무리를 베어넘겼다. 상인은 떨면서 타쿠에게 자주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마주치는 것은 그의 직업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안심시켰다. 상인의 두려움을 눈치챈 타쿠는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비꼬았다. 갑자기 수레 뒤쪽에 몬스터 2마리가 더 나타나 수레에 올라타려고 했다. 레일이 재빨리 그들을 쏘아 죽여 위협을 제거했다. 싸움 후 레일은 쓰러뜨린 몬스터에게서 돌을 전리품으로 줍자고 제안했다. 거미는 싸움에 대해 논평하며 뱅어는 놀랍다고 칭찬하고 레일은 별로라고 평가하고 히스는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그룹은 여정을 계속하여 결국 도시에 도착했다. 경비병들은 타쿠를 모험가 길드로 호송하여 등록을 돕고 도시에 거주할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타쿠는 길드 접수원에게 연금술 전문 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접수원은 그런 분류는 없다고 대답했지만 은밀하게 타쿠에게 신분증을 받기 위해 모험가로 등록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카드로 타쿠는 도시에 살 수 있었고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임무를 완료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타쿠는 동의하고 신분증을 받은 후 거미를 애완동물로 등록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접수원이 거미를 보자 눈에 띄게 놀랐습니다. 그 후 타쿠는 치유 포션을 가지고 상인 바백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바벡은 타쿠가 만들 수 있는 만큼 많은 포션을 구입하는데 관심을 보이며 타쿠를 놀라게 할 만큼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타쿠의 반응을 보고 바벡은 그에게 제한이 불공정하게 느껴진다면 가격 재협상에 열려 있다고 안심시켰다. 타쿠는 바벡이 자신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를 잘 알지 못하는데도 말이다. 그는 바벡이 속일지도 모른다고 의문을 가졌지만 그의 행동은 그런 것 같지 않았다. 바벡은 타쿠에게 그의 거주 방식과 어디에 머물 계획인지 물었다. 타쿠는 아직 숙소를 정하지 않았고 주거를 위한 충분한 돈이 없다고 인정했다. 바벡은 타쿠가 물건을 만들 계획이라면 공예를 위한 공간이 있는 집에서 살도록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타쿠를 위해 주거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바벡은 종을 울렸고 그의 보조 중 한 명이 도착했다. 바벡은 조수에게 타쿠를 추천된 집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타쿠는 조수를 따라갔고 집을 보고 놀라워하며 그것이 대저택인지 궁전인지 궁금해했다. 조수는 그것이 실제로 궁전이라고 확인하며 임대료가 금화 1개와 은화 50개라고 말했다. 저렴한 가격에 놀란 타쿠는 왜 그렇게 싼지 물어보았고 집에서 누군가 죽었는지 궁금해했다. 조수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안심시키며 그 집을 항상 추천한다고 말했다. 타쿠는 작은 저장 공간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해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미는 타쿠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집이라고 말했다. 거미는 그 소식에 매우 기뻐했다. 조수는 타쿠에게 집을 받아들일지 물었다. 타쿠는 모든 것이 좋고 그 제안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타쿠는 조수와 함께 갔고 조수는 그의 모든 소지품이 다음 날 새 집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알렸다. 타쿠는 조수의 많은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들이 걷던 중 타쿠는 도시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그 냄새에 대해 물었다. 조수는 하수구 냄새라고 설명했다. 그는 귀족들은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저택에서 쓰레기를 청소하고 배출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그들의 영지에만 국한되고 도시 전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수는 또한 오래된 하수구는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며 비용이 많이 들고 때때로 사제들이 그 일을 위해 고용된다고 언급했다. 타쿠는 새 집으로 돌아와 집 주변에 보호막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먼저 베벡에게서 산 물건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타쿠는 온 힘과 마법을 다해 물건을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마나를 소모했다. 그는 많은 마나 포션을 마셔 회복했고 자신의 업적에 만족했다. 갑자기 타쿠는 베벡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그는 달려가 보니 베벡이 거미줄에 걸려 있었다. 타쿠는 거미에게 무슨 짓이냐며 꾸짖었다. 거미는 베벡과 놀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타쿠는 그러한 행동이 마을의 아이들과만 허용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베벡에게 사과했습니다. 놀랍게도 베벡은 비단이 이상하게도 진정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기분 나쁜 듯한 쾌감을 느낀다고 했고 이로 인해 타쿠는 당황했습니다. 타쿠와 거미는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베벡은 그들이 불쾌하지 않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타쿠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타쿠는 그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베벡이 화장실에 있는 동안 타쿠는 거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베벡이 돌아오면서 방해를 받았고 그는 눈에 띄게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베벡은 타쿠에게 화장실의 기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타쿠는 그것이 그가 제작한 변기이며 사용 후 물을 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벡은 놀라워하며 타쿠가 빛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타쿠는 마르타의 충고, 즉 이 능력을 비밀로 해두라는 말을 떠올리며 주저했다. 결국 그는 베벡에게 자신이 그럴 수 있다고 말했지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했다. 베벡은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 베벡은 타쿠에게 자신이 만든 것과 같은 변기를 100개 만들 수 있는지 물었다. 놀란 타쿠는 100개나요? 하고 물었다. 베벡은 필요한 재료만 있다면 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타쿠에게 도와줄 하인을 고용하라고 제안했다. 타쿠는 깜짝 놀랐다. 하인이요? 베벡은 하인이 비밀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인은 타쿠의 빛마법 사용과 능력을 숨기고 타쿠가 없는 동안 집안일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베벡은 또한 빛마법을 지닌 타쿠는 특별한 존재이며 빛의 교회가 이를 알게 된다면 그의 능력, 특히 대중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의 정화 마법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걱정된 타쿠는 베백에게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이 안전한지 물었습니다. 베백은 제품과 제작자를 익명으로 유지할 아이디어가 있다고 확신시켰지만 다시 한번 비밀 유지를 위해 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불편해하는 타쿠는 하인이라는 말도 그 개념 자체도 불편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백은 의아해하며 문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타쿠는 그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타쿠의 신분증이 켜지면서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모험가 길드는 그에게 이번 달 임무가 배정되었고 마감일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이것을 읽은 타쿠는 새로운 임무군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추가 도움이 필요 없을 거야. 그러자 베베크는 타쿠에게 그날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고는 자신이 평판이 좋은 하인 고용회사라고 설명하며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몇 가지 일을 처리하는 동안 타쿠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타쿠가 회사 정원으로 들어가자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주변을 감상하던 그는 정원에 앉아있는 소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타쿠는 그녀의 말에 깜짝 놀라며 그녀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그를 알았는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발언은 그를 깊은 의문에 빠뜨렸다. 소녀는 타쿠에게 왜 이곳에 왔는지 물으며 여기는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타쿠는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하며 회사의 소유자를 만나러 나아갔다. 상인은 타쿠를 소유자에게 소개하며 그가 하인을 구매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망설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유자는 타쿠에게 왜 망설이는지 물었다. 타쿠는 자신이 노예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주인은 계약이 이루어지면 하인이 주인에게 성실히 봉사한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여기서 하인들은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 타쿠는 그러한 계약에 대해 배운 것에 대해 반성했다. 그는 하인을 위해 음식, 음료 및 의복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양측 모두 서로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약서를 더 읽어보니 하인의 수입도 개인적인 것이며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했다. 주인은 이용 가능한 하인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죄수, 전쟁 포로 또는 도적에게 납치된 사람들이다. 그녀는 타쿠에게 어떤 종류를 더 선호하는지 물었다. 상인은 전쟁 포로를 추천하며 주인의 허락 없이는 풀어줄 수 없고 1급 장인인 타쿠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인은 타쿠를 돌아보며 그의 의견을 물었다. 타쿠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자유시간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길드 과제를 언급하며 곧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없을 때 집안일을 관리하고 재료를 찾아 위험한 곳에 갈 때 호위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능숙한 하인을 선호했다. 주인은 집안일 관리와 호위 역할을 모두 하려면 한 명이 아닌 2명의 하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릴 적 산적들에게 납치당했던 젊은 여자 마리아를 소개했다. 주인은 마리아에게 읽기, 쓰기, 그리고 산수를 가르쳤다. 주인은 마리아에게 타쿠가 그의 집을 관리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동의하며 그 어레인지먼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놀란 타쿠는 왜 그녀 같은 아름다운 소녀가 아직 역할을 맡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의 요구가 너무 높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마리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접근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사 관리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것들을 요구했으며 그녀는 항상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타쿠는 그녀에게 그런 의도가 없다고 확신시키며 그녀의 역할은 오로지 집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인은 타쿠의 집 관리를 위해 마리아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전쟁 포로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마리아는 적합할 수 있는 다른 소녀, 소피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즉시 마리아가 남의 일에 간섭했다고 꾸짖고 그녀를 방으로 보내 짐을 챙기게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타쿠는 다른 사람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타쿠에게 현재 그의 필요에 맞는 하인이 없지만 하나가 생기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흥미를 느낀 타쿠는 소피아를 만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인은 동의하며 그를 소피아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주인장은 들어서자마자 소피아가 50년 전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타쿠는 50년이라는 언급에 충격을 받아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
주인은 소피아가 엘프에 속한다며 그녀의 오랜 생명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주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소피아가 타쿠를 위해 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궁금해하던 타쿠는 이 이유들에 대해 물었다. 주인은 소피아에게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마법은 봉인되었고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으며 귀에는 흉터가 있고 다른 신체적 장애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타쿠가 소피아와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주인은 동의했고 소피아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소피아가 나간 후 타쿠는 자신을 소개했지만 소피아는 퉁명스럽게 그를 잘랐습니다. 소피아는 차갑게 타쿠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에게서 이미 자신의 상태와 쓸모없다는 것을 들었으니 헛수고하지 말라고. 타쿠는 손을 뻗어 소피아의 얼굴을 부드럽게 잡고 그녀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들어와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물었습니다. 타쿠는 소피아와 계약을 맺고 그녀를 치료하는 일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인은 놀라서 소피아에게 50년간 걸린 저주를 정말로 풀 수 있는지 물었다. 타쿠는 자신 있게 그녀에게 저주를 풀 수 있다고 확신하며 소피아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소피아는 충격을 받아 타쿠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고 주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소피아는 이제 너의 책임이라고 선언했다. 이 말을 듣고 소피아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묵을 유지했다. 타쿠는 소피아를 향해 돌아서며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만약 나를 견딜 수 없다면 지금 말해달라. 그는 계약서에 서명한 후 주인에게 건네주었고 주인은 그 계약이 이제 공식적임을 확인했다. 잠시 후 마리아가 들어오며 타쿠에게 소피아를 같은 집안으로 포함시켜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소피아가 따라왔고 주인은 이제 마법으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인은 마법을 수행하여 계약을 최종화했다. 마리아는 타쿠에게 평생 그의 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소피아도 타쿠에게 자신이 그와 마리아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하며 충실히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타쿠는 그들이 함께 가기로 동의해준 것에 대해 두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소피아는 직설적으로 대답했다. 말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 주인은 그들의 상호작용을 보며 마리아와 소피아가 타쿠처럼 친절한 사람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타쿠는 마리아와 소피아를 자신의 집으로 인도했다. 그가 문을 열자 그의 거미가 그에게 뛰어올라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놀란 소피아는 뒤로 물러서고 마리아에게 멀리 있으라고 경고했다. 거미가 괴물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흔든 타쿠는 거미가 괴물이 아니라 친근한 동반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미를 안고 그것이 그의 애완동물이라고 안심시켰다. 소피아는 타쿠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거미를 애완동물로 기르냐고? 그녀가 물었다. 타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그의 친구라고 확인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타쿠가 둘러보며 그들의 숙소를 가리켰다. 그는 그들에게 다른 방도 하나 더 있다고 알렸다. 마리아는 놀라서 물었다. 각자 따로 방이 있나요? 타쿠는 마리아와 소피아에게 2개의 방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고 집에는 단 하나의 욕실만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했다. 소피아는 타쿠가 먼저 사용하라고 제안했지만 타쿠는 욕실 사용에 대한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는 욕실에 마법 같은 청소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청결 유지에 대한 걱정은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마리아와 소피아는 욕실을 점검하러 갔다. 마리아는 타쿠와 함께 보내기로 한 주인의 결정에 감사하며 그가 얼마나 친절한지 언급했다. 하지만 소피아는 그들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며 타쿠의 조건이 유난히 관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계약서에 타쿠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부분이 많고 그에게는 가족이나 사회적 연줄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소피아는 타쿠에게 무언가 숨겨진 사정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고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한편 타쿠는 그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는데 마리아는 기분이 상했다. 자신이 그런 일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며 심지어 자동 세척 변기와 자신을 비교하며 한탄했다. 타쿠는 그녀를 위로하며 내일부터는 집안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함께 앉아서 식사하자고 재촉했다. 마리아는 식사 후 설거지를 자기가 하겠다고 제안했고 타쿠는 동의했다.
그러자 소피아는 그와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이 예의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타쿠는 단호하게 그래야 한다고 답하며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서로 돕기 위해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그들의 관계는 계약으로 더욱 굳건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리아는 공손하게 알겠습니다. 주인님 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타쿠는 즉시 주인님 기라고 부르는 것을 원치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불러주길 바란다고 정정했습니다. 소피아는 그것이 명령인지 물었고 타쿠는 단지 부탁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타쿠 님기라고 불렀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식사를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다음 날 타쿠는 바백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바백은 요청한 물품이 도착했고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다고 그에게 알렸다. 그는 타쿠에게 조심해서 다루라고 일러주었다. 타쿠는 바백에게 감사를 표하며 조심하겠다고 확신시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타쿠는 교회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거기서 그는 놀란 부인을 만나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그녀가 왜 자신이 싫어하는 나라에 살기로 했는지 물었다. 갑자기 놀란 부인이 놀라운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나 타쿠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나타났는지 물었다. 노란 부인은 자신의 생각에 반응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이 교회와 아무런 연결도 없다고 밝히며 세상에 두 개의 주요 교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녀가 설립한 창조의 교회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빛의 교회가 그것이다. 빛의 교회는 신성 시도니아 제국의 지원을 받아 급속히 힘을 얻어 창조의 교회의 영향을 억제했다. 노란 부인은 더 이상 인간의 일에 간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타쿠는 인간들이 실수로 소환 마법을 사용해 그녀를 소환했는지 물었다. 노란 부인은 이를 확인하고 자신이 그에게 준 힘은 사고에 대한 사과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타쿠에게 자신이 부여한 힘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가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보장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축복의 일부, 특히 그의 정신적 성장과 지능을 돕는 부분이 미완성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그의 초보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가 자신을 해치려는 더 큰 도전과 적들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쿠는 그가 만났던 사람들과 방문했던 장소들이 모두 그녀가 그에게 준 축복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노란 부인은 그의 미래가 지금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타쿠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기로 결심했으며 오직 그만이 자신의 길을 형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또 다른 세계에서 엘리자베스의 그룹의 리더가 그녀와 함께 모여 소환된 새 영웅에 대해 질문했다. 그의 부관은 영웅들이 현재 하르모와 함께 훈련 중이라고 알렸다. 훈련 장면으로 전환되며 하르모는 아키라에게 그가 자신의 공격을 견딘 후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마토가 하르모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의 공격은 쉽게 막혔다. 하르모는 야마토에게 개선하지 않으면 전투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마토는 과거의 쿵푸 대회에서의 실패를 떠올리며 다시 결연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 사이에 아카네에게 돌아서서 그녀의 차례라고 말했다. 아카네는 주저하며 폭력을 싫어한다고 표현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녀에게 다가가 이건 폭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키라는 아카네를 안심시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엘리자베스는 아키라를 지켜보며 그의 신뢰성을 느끼고 그에 대한 신뢰가 커져갔다. 아카네는 엘리자베스를 훔쳐보며 이 여성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 타코의 집에 돌아왔을 때 타코는 들어가다가 거미 때문에 넘어져서 바닥에 쓰러졌다. 마리아와 소피아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 그를 살폈다. 소피아는 베이백이 배달한 물건들에 관심이 끌렸다. 타코는 재빨리 그것들을 숨기기 위해 마법을 걸었다. 놀란 소피아는 왜 상자가 마법의 봉인으로 감싸져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 안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을지 추측했다. 타코는 그들에게 작업실로 가서 몇 가지 프로젝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기심이 생긴 소피아는 그를 따라가 그의 마법 제작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타코가 자신에게 주문을 시험하는 것을 보았고 그의 손을 베어 치유 주문을 시전하여 회복하는 것을 보았다. 주문이 성공했지만 타코는 두려움에 떨며 그 과정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그는 칼을 이상한 액체에 담그고 마리아가 끔찍한 실수를 했다는 말을 중얼거렸다. 놀란 소피아는 작업실로 뛰어들어가 타코에게 맞섰다. 그녀는 타코에게 만약 마리아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를 죽이겠다고 경고했다.
그녀가 말을 마치기 전에 기절하고 말았다. 타코는 그녀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하고 그녀의 왼손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여 치료했으며 상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했다는 것을 주목했다. 그는 이것이 그녀에게 걸린 저주 때문인지 궁금했다. 타코는 소피아를 침대로 옮기고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마리아는 소피아가 감정이 격해지거나 갑자기 움직일 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그로 인해 에너지를 잃고 의식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타코는 소피아에게 또 다른 치유 마법을 걸었고 이번에는 그녀의 귀도 치료하며 그녀의 전투 능력을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바랐다. 소피아가 깨어났을 때 마리아는 그녀의 곁으로 달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 소피아는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예전처럼 무겁지 않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타코가 그녀를 돌보고 침대에 데려다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피아는 마리아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빨리 도망치라고 경고했다. 마리아가 타코에게 속고 있다고, 그를 믿을 수 없다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마리아는 소피아의 경고에 타코에게 속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사람이어서 최선의 방식으로 속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의심스러운 소피아는 타코가 마법을 걸었냐고 물었습니다. 약간 짜증난 마리아는 소피아에게 거울을 건네주며 내 귀를 봐 라고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귀가 완전히 치유되었고 다시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격한 그녀는 서둘러 타코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타코에게 도착하자 타코는 이제 자유롭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대답했다. 다 당신 덕분이에요. 타코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세히 말씀드리죠. 마리아가 제게 당신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후에 베백에게 제 치유 마법을 강화하는 특별한 액체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죠. 그걸 당신에게 사용했고 효과가 있었어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소피아가 물었다. 그럼 왜 마리아가 가혹하다고 말했어요? 타코가 시인했다. 마리아가 몇몇 약초를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기 때문이에요. 소피아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왜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했어요? 타코는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너희 치유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어.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타코는 그녀가 슬퍼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어 재빠르게 사과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소피아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타코경. 타코는 그녀의 진심에 감동받아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내 곁에 있어 기쁘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소피아는 그것을 잡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멀리서 지켜보던 노란 부인은 그들의 교환을 관찰했다.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퍼졌다. 타코는 도서관에 앉아 화학산업에 관한 제한된 수의 책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지식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생각할 때 이것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아마 노란 부인의 축복 덕분에 화학이 그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고 쉬운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저녁 식사 중에 마리아는 전날 목격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행복하다고 표현했다. 타코는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다. 어제 우리를 봤어요? 마리아는 확인하며 그 장면을 특별한 것으로 묘사했고 기사와 그의 공주를 보호하는 것에 비유했다. 타코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가 공주라는 건가요? 그녀의 장난스러운 발언에 미소 지으며 마법 변기들을 많이 만들고 난 후 타코는 휴식을 취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다른 것을 만들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타코는 다른 공예품에 필요한 원료를 모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확인했습니다. 그는 소피아를 보호를 위해 데려갈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없는 동안 마리아에게 집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미가 말을 끊고 타코가 자신을 데려갈 건지 물었습니다. 타코는 거미를 안심시키며 물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넌 내 애완동물이고 널 절대 두고 가지 않을 거야. 마리아는 짐이 될까 봐 걱정하며 자신도 함께 갈 수 있는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타코는 집을 지키는 자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드럽게 거절했다. 이에 마리아는 속상해하며 사막 한가운데 놓인 외로운 변기와 자신을 비유하며 눈물을 터뜨렸다. 타코는 갈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큰 집에 마리아 혼자 남겨두는 것이 걱정되었다. 간절한 눈빛으로 마리아가 그에게 다가왔다.
타코는 그녀의 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그녀의 힘을 측정한 후 타코는 그녀가 상당한 지구력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타코는 마리아를 돌아보며 물었다. 우리와 함께 가는 게 확실해? 단호한 마리아는 대답했다. 물론이죠.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지 이해합니다. 소피아는 타코에게 다가가 마리아가 그들의 여정에 함께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타코에게 마리아에게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확신시켰습니다. 소피아의 결단력에 감명받은 타코는 동의하고 그들이 탐험에 사용할 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업장에서 타코는 소피아에게 그녀의 무기 선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큰 검, 창, 그리고 활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야심찬 선택에 놀란 타코는 그녀의 요청이 숙련된 전사와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돌아서서 그는 어떤 무기를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소검으로 훈련받은 경험이 있다며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피아는 마리아가 그런 무기로는 공격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마리아에게 창을 사용해 보라고 제안하며 사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타코는 요청받은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며 전투에서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위해 고급 금속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소피아는 여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하여 마리아에게 창 전투 훈련을 시작했다. 마리아는 소피아의 지도 아래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보였다. 무기를 완성한 후 타코는 제작 과정에서 소모된 마나를 보충하기 위해 또 다른 에너지 포션을 마셨다. 그런 다음 그는 마리아의 무기의 불 속성을, 소피아의 무기에는 바람 속성 마법을 부여했다. 마리아를 위한 작은 칼을 만들던 타코는 전투원이자 집안일을 하는 그녀에게 허벅지에 차는 단검도 필요할 거라는 걸 깨달았다. 자신의 생각에 부끄러워진 그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이 지나쳤다며 자책하며 좌절의 눈물을 터뜨렸다. 타코는 그 후 여행을 위한 옷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치수를 몰랐다. 묻기가 너무 부끄러워 그는 마리아와 소피아의 실물 크기 모형을 마법 인형으로 만들어 치수를 재는 영리한 방법을 썼다. 거미에게 실크실을 달라고 부탁한 그는 그 실로 두 사람을 위해 맞춤 옷을 디자인하고 준비했다. 옷이 완성되자 마리아와 소피아는 옷을 입어보았다. 타코는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 마리아는 옷이 잘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편안하다며 밝게 대답했다. 소피아는 자신의 의상을 감탄하며 말했다. 나한테 딱 맞아. 마치 내 일부인 것 같아. 그녀는 타코를 향해 돌아서서 물었다. 어떻게 우리의 정확한 사이즈를 알았어? 거미는 대답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 말했다. 그가 너희의 마법 복제품을 만들었어. 하지만 타코는 재빨리 거미를 조용히 시켰고 설명을 중단시켰다. 그는 소피아와 마리아에게 의상이 신축성 있는 거미 실크로 만들어져 있어 유연할 뿐만 아니라 매우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무기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소피아는 자신의 무기를 시험해보고 만족감을 표현하며 자신의 검이 잘 균형 잡혀 있고 조작하기 쉽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자신의 단검을 점검하고 그것들이 훌륭하다고 동의했다. 타코는 둘에게 마법이 걸린 반지를 주며 이것이 추가적인 만화를 공급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 모두 감명을 받았고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했다. 소피아는 반지의 솜씨를 보고 이걸 만들기 위해 많은 만화가 소비되었겠다고 말했다. 타코는 확인하며 이 반지들이 보호 도구 역할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반지들을 사용해 번개와 물 기반 마법과 같은 강력한 주문을 시험해 보았다. 두 여성은 이에 흥분하며 감사를 표했다. 셋은 길드로 향해 소피아와 마리아를 회원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그들은 신분증을 받았고 타코는 그들이 팀으로 등록되기를 요청했다. 길드 직원은 동의하며 타코가 이틀 전에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타코는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은 자신의 미결 과제와 관련이 있으며 오늘 할 일을 선택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코가 임무 게시판을 둘러보자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이 임무는 큰 점수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타코는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길드에서 너무 주목받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받을 거예요. 다른 팀이 그들에게 다가오면서 그들의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라이벌 그룹은 타코를 조롱하며 소피아와 마리아를 영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타코는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느꼈지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대 팀원 중 한 명을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팀의 전사를 화나게 했고 그는 타코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다. 하지만 타코는 신체 강화 마법을 사용하여 공격자가 오히려 자신을 다치게 했다. 길드 마스터가 적시에 도착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다. 다친 전사를 가리키며 그는 물었다. 그에게 뭐 했어? 마리아가 빠르게 앞으로 나서서 타코를 변호하며 말했다. 타코는 잘못한 게 없어. 길드 마스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물었다. 그럼 이 전사는 어떻게 다쳤지? 길드 직원이 개입하여 설명했다. 이 세 명이 먼저 타코를 공격했습니다. 사장님, 이 말을 듣고 길드 마스터는 직원에게 다친 전사를 치료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타코와 그의 팀에게 돌아서서 추가 논의를 위해 그의 사무실로 따라오라고 지시했다. 길드 마스터는 타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타코는 주저하며 물었다. 정말로 내가 말해야 하나요? 길드 마스터는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우리는 전사의 비밀을 안전하게 지킨다. 서기는 미세한 만화의 흔적을 발견하고 마법이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타코는 그를 바로잡으며 설명했다. 그건 마법이 아니라 너는 관찰력이 뛰어나. 그는 자신의 도구에서 석탄을 꺼내 상체에 바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는 놀라서 물었다. 정말로 석탄이었나요? 타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이아몬드로 압축했다고 덧붙였다. 길드 마스터는 놀라며 다른 전사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유가 그것인지 물었다. 직원은 타코가 처음에 연금술 길드에 가입하고 싶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타코는 이를 확인했지만 길드가 그런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음을 상기시켰다. 길드 마스터는 모든 것을 연결지으며 소피아와 마리아에게 타코의 팀의 공식적인 일원인지 물었다. 그들은 헌신을 확인하며 마리아는 자랑스럽게 물론 이라고 덧붙였다. 직원은 타코의 팀을 2등급에서 D등급으로 승급시키자고 제안하여 추가적인 조롱을 방지하자고 했다. 길드 마스터는 동의하며 등급이 상승하면 존경을 얻고 향후 충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코는 걱정을 표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금 2등급으로 등록했어요. 직원은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D등급에 맞는 특정 임무를 수행하면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피아는 타코를 향해 돌아서며 격려했습니다. 이건 좋은 기회예요. 저는 팀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우리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할게요. 마리아는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기술과 등급을 올리고 싶다고 말하며 끼어들었습니다. 타코는 직원에게 적합한 임무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를 선택한 후 팀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서 거미가 타코에게 근처에 4마리 괴물이 있다는 것을 알렸다. 타코는 소피아에게 정보를 전달했고 소피아는 즉시 그중 2마리를 직접 상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격렬한 공격을 시작했고 첫 2마리 괴물을 쉽게 처치했다. 남은 2마리 괴물은 타코와 마리아에게 집중했다. 그들이 공격하기도 전에 거미가 그들의 다리를 실크로 엉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숲에 남아있던 타코는 소피아에게 물었다. 이런 괴물이 더 있어야 하지 않나요? 소피아는 대답했다. 네, 근처에 훨씬 더 많은 괴물이 있으며 그 중에는 큰 우두머리도 있어요. 타코는 놀라서 물었다. 거대한 괴물인가요? 소피아는 설명했다. 이 집단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D등급 이상의 5팀이 함께 공격하여 그룹을 분해해야 한다고. 타코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이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지, 그렇지? 소피아는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 셋이 많은 적을 없앨 수 있고 이후에 전체 그룹을 파괴할 수 있을 거야. 마리아는 의욕을 느끼며 열정적으로 덧붙였다. 난 이 해충들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갑자기 거미가 아프다고 말했다. 걱정한 타코는 말했다. 알겠어. 지금은 쉬어. 그리고 퇴각할 공간을 열어주었다. 거미는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소피아는 그 행동을 보고 타코에게 물었다. 그게 일종의 생물학적 변형인가? 타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마법이 3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 기술을 마스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미가 병 때문에 이번에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룹은 괴물 캠프에 도착했고 소피아는 관찰하며 약 400마리의 괴물이 있다고 추정했다. 타코는 충격을 받아 물었다. 우리가 모두 죽여야 합니까? 소피아는 확인하며 설명했다.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근처에 인간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괴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함께 마법이 걸린 반지를 캠프 쪽으로 겨냥하고 강력한 마법의 연속 공격을 퍼부어 많은 괴물을 처치했다. 타코는 물었다. 끝난 건가요? 소피아가 대답했다. 아직이야. 그 순간 거대한 리더가 2명의 경비원과 함께 나타났다. 소피아는 앞으로 나아가 신속하게 2 경비원과 맞섰다. 그동안 리더는 타코를 겨냥했고 타코는 첫 타격을 피하고 2번째 공격을 막아냈다. 타코는 자신의 화염 마법을 발휘하여 거대한 괴물을 태워 쓰러뜨렸다. 그룹은 길드로 돌아왔고 직원이 타코에게 물었다. 오늘 모든 임무를 완료했나요? 타코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우리는 단 반나절 만에 끝냈어요. 직원은 그들을 뒤쪽의 길드 마스터와 만나도록 안내했다. 주인이 그들을 칭찬하며 말했다. 당신들은 D랭크 이상의 팀만이 처리할 수 있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타코는 감명받지 않고 대답했다. 그 말을 전에 들었어? 길드마스터는 타코의 발언에 짜증을 내며 찡그렸다.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거미가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 극적인 등장에 모두가 놀랐고 마리아는 외쳤다. 당신 정말 멋져 보여요. 그리고 거미를 안았다. 거미는 마리아와 더 이야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마리아는 기뻐하며 대답했다.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길드마스터는 팀의 실력을 인정했고 사무원이 그들의 보상을 가져오러 갔다. 그는 타코가 지금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마리아와 소피아는 F등급이라고 알렸다. 집으로 돌아온 마리아는 타코에게 천을 요청했다. 타코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거미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리아는 거미실이 아닌 일반적인 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자신과 소피아를 위한 속옷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당황한 타코는 그것을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곧 그 제안을 철회했다. 마리아는 그에게 약속을 취소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한편 거미는 타코에게 베백이 집에 도착했다고 알렸다. 타코는 의식을 잃은 베백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거미는 변신 후 나를 보고 기절했다고 설명했다. 베백이 의식을 회복하자 볼턴 총독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타코에게 말했다. 긴장한 타코는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지? 라고 물었다. 베백은 내가 디자인한 화장실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것들이 주요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했거든. 타코는 베백에게 키도니아 제국의 간섭을 막을 권한이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 하고 상기시켰다. 베백은 이건 다르다고 대답했다. 볼턴 주지사 본인이십니다. 타코와 그의 팀은 볼턴 주지사를 만났고 주지사는 타코의 혁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새로운 화장실이 전국적인 문제였던 질병 확산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놀랍게도 주지사는 타코에게 감사의 표시로 절을 했습니다. 타코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절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주지사는 타코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도시에 이토록 큰 공헌을 하는 한 제가 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 책임은 원래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당신이 스스로 맡았습니다. 경비대 대장님까지 괴물 캠프를 제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타코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지 우리의 임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주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이들이 이 일을 소홀히 했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도시에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압도된 타코는 말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지나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지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이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너는 도시를 위해 계속 일해야 해. 그 뒤 거미는 눈에 띄게 지친 타코에게 다가와 소피아와 마리아를 위한 특별한 옷을 선물로 완성했다고 알렸다. 타코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소피아와 마리아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하지만 그 행동은 그를 깊이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는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방에서 타코는 자신을 꾸짖으며 이 제스처가 노란 부인에게 불쾌감을 줄까 걱정했다. 예기치 않게 노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를 안심시켰다. 이건 나와 아무 상관없어. 갑자기 악마가 타코 앞에 나타나 그를 비꼬며 잔인한 발언을 하고 그의 행동을 비판했다. 그 만남은 타코의 분노를 자극했다.
타코는 마리아에게 자신이 만들던 냉장고를 완성했다고 말했고 마리아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거미는 냉장고를 열고 타코에게 안에 차가움이 매서우면서도 매우 상쾌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와 소피아는 나머지 2개의 냉장고를 열고 그것들 또한 매우 상쾌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어떤 종류의 식재료도 편하게 사용하고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코는 자신이 철과 다른 재료들을 결합하여 냉장고를 만들었다고 설명하며 마리아에게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소피아에게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물었고 소피아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색깔이오라고 대답했습니다. 타코는 며칠 전에 업그레이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가올 전투에서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새로운 고품질 재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고 소피아와 마리아는 모두 기뻐했습니다. 거미가 타코에게 자신도 업그레이드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최근에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대답했다. 타코는 길드 직원에게 가서 그가 필요한 자재가 이 지역에서 찾기 힘들며 일부 대장장이에게 있다고 들었다. 직원은 그를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하며 먼 북쪽 마을의 광산에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자재를 추출하려면 대장장이 길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직원은 또 다른 대안으로 광산에서 괴물을 처치하면 필요한 자재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타코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필요한 자재를 찾음으로써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길드의 리더가 타코에게 다가와 그에게 임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렌트 목재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모험가들이 현재 검은 소를 사냥하고 있어서 목재 공급이 줄어들었다. 그는 나무 괴물들이 호루스시로 가는 길에 있는 죽음의 숲에 살고 있다고 언급했다. 타코는 리더에게 그가 트렌트를 사냥하길 원하는지 물었다. 리더는 그를 칭찬하며 이렇게 하면 한 번에 3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코는 자신도 트렌트 목재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리더는 그를 착한 아이라고 부르며 같은 장소로 가는 대장장이가 경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고 타코가 그와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코는 길드가 꽤 기회주의적이라고 언급했다. 리더는 그가 임무를 완료하면 타코를 F등급으로 그의 친구들을 E등급으로 승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타코는 자신이 호위 임무를 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며 이전에 이용 가능했던 모험가들에 대해 물었다. 리더는 그들이 다른 임무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타코는 호루스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물었다. 리더는 그를 순종적이고 성격이 좋다고 불렀다. 길드 직원은 타코에게 일반 마차로 호루스까지 가는 데는 7일이 걸리지만 몬스터 말로는 4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타코는 몬스터 말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직원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 말뿐이라고 알렸다. 레이엘이 도착했고 타코는 그를 맞이했다. 라엘은 타코가 모험가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라엘에게 임무를 그렇게 빨리 완료했는지 물었습니다. 라엘은 검은 버팔로 한 마리를 잡아 상하지 않도록 가져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대장에게 그들이 너무 많아서 임무가 매우 어려웠고 호위도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장은 보상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엘은 다음 날 아침 히스와 함께 임무를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타코는 라엘에게 하룻밤 자신의 곳에 머물며 목욕하고 휴식을 취하라고 초대했습니다. 라엘은 동의했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타코와 그의 다음 목적지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박의 집을 방문했고 바박은 타코에게 그의 임무를 위해 괴물 같은 말을 끌고 있는 수레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하며 그에게 도매로 재료를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타코는 쉽게 거래할 수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바박은 마지막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타코가 돌아올 때 여러 개의 쿨러를 만들어주길 원했습니다. 바박은 쿨러를 반복해서 열었다 닫았고 타코는 그에게 남용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타코의 집에서 소피아는 타코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궁금해했고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거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타코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하며 그와 함께 가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한편 타코와 라엘은 타코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타코는 최근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치게 한 것에 대해 라엘에게 사과했다. 라엘은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타코는 길드 직원이 언급한 모든 대장간을 방문했지만 재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라엘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앞을 응시했다. 그는 공격적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고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고 느꼈다. 타코의 손을 잡고 그는 그에게 도망치라고 재촉했다. 공격적인 인물이 앞으로 뛰어와 라엘을 차며 타코 마스터를 해치려 하다니 용감하다고 비난했다. 그 인물은 소피아로 드러나며 즉시 범죄자를 죽이겠다고 선언했다. 타코는 소피아가 레일을 칼로 베지 않도록 앞에 나섰고 레일이 그의 친구라고 설명했다. 소피아는 그가 타코의 친구인 줄 몰랐다고 사과했다. 타코는 소피아에게 늦겠다고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레일에게도 사과했다. 레일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타코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타코의 집으로 돌아가서 레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다. 타코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두 사람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거미는 레일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인지 물었다. 레일은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는지 여전히 자신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거미는 그를 싫어한다고 대답했고 이는 라엘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라엘은 타코에게 아름다운 여성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언급하며 친구들은 모두 결혼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독신이라고 말했다. 타코는 그들이 그의 연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라엘은 놀라서 소피아에게 그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소피아는 마스터 타코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다. 라엘은 마리아에게 같은 질문을 했고 그녀는 마스터 타코 외에는 누구와도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타코는 라엘에게 목욕을 하라고 제안했고 라엘은 약간 실망한 기분으로 목욕하러 갔다. 소피아는 타코에게 그가 트렌트 우드와 관련된 임무를 수락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몬스터들이 강하지만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고 그를 경고했다. 모두가 동의했고 타코는 그들이 3일 후에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을 위해 많은 장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타코와 그의 팀은 라엘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타코는 그의 팀에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라엘은 그 제스처에 답하며 환대에 감사했다. 우리는 타코의 작업실로 이동하며 그가 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기는 너무 강력해서 타코의 노력을 저항했다. 그는 다시 시도했고 결국 큰 무기를 2개의 세련된 검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그의 에너지를 상당히 소모하게 했고 그를 극도로 지치게 만들었다. 타코는 임무 시간이 되어 베비객에 가서 수레를 빌렸고 이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베비치는 타코에게 그가 경호할 남자가 수레 안에 있다고 알렸다. 타코는 그를 만나 자기소개를 하고 이번 임무의 경호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자신이 대장장이이고 타코를 만나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들은 마리아가 수레를 몰고 출발했다. 거미는 마리아에게 내가 4번째로 수레를 몰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이전에 괴물말이 끄는 수레를 몰아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길드 직원으로 이동하며 그가 리더에게 강력한 변종 불인 몬스터 그룹에 대해 알렸다. 리더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알리거나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자신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직원이 타코와 그의 팀이 이미 숲으로 향했다고 언급했다. 리더는 그들이 괴물들과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다. 우리는 바빅에게 돌아가는데 그는 왕국의 사신에게 왕이 화장실에 만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신은 그가 만족하고 있다고 확신시켰고 하수도 문제는 점차 해결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것이 신성한 도시 시도니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땅을 구할 임무를 맡은 전사들로 이동하는데 그들은 훈련을 통해 날로 발전하고 있었다. 타코에게 돌아가 그는 그들에게 이 거리에서 괴물들을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장이에게 그를 보호 마법으로 보호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들은 숲에 들어갔고 타코는 소피아에게 트리안과 일반 나무의 차이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트리안트는 마법 탐지를 통해서만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트리안트 중 하나를 가리키며 시연했다. 타코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 나무 쪽으로 달려갔지만 트리안트는 가지를 뻗었다. 소피아와 말하는 가지를 잘랐고 타코는 그것을 처치하며 강함을 언급했지만 그들을 물리친 것에 안도감을 표현했다. 소피아는 그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그들이 트리안트에 둘러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마리아는 그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소피아는 각 트리안트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물리치자고 제안했다. 소피아와 타코는 마법의 힘을 발휘하여 많은 트리안트를 처치했다. 마리아는 그녀의 능력을 사용하여 몇 마리를 처치했고 거미는 자신의 실을 이용해 나무 중 하나를 잘라냈다. 타코는 여러 차례 공격을 가했지만
이상한 모양의 트리안트를 발견하고 물었다. 그게 뭐야? 소피아는 그것이 아주 오래된 트리안트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가지를 잘라내고 마리아는 불을 붙였으며 거미는 다시 가지를 잘랐다. 타코는 가지를 폭발시켰지만 트리안트는 쉽게 그것들을 재생시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소피아는 타코에게 가지 대신 본체를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타코에게 그의 검에 불을 붙이고 머리를 공격하라고 요청했다. 타코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머리를 가격하고 그의 검을 박아넣어 마침내 트리안트를 처치했다. 타코가 땅에서 사과 한 종류를 발견하고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그것이 희귀하고 고급스러운 품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코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했고 마리아는 모두를 위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루스의 모험가 길드로 장면이 바뀌며 대장장이가 필요한 광석의 위치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 광석이 있는 광산에는 같은 종류의 몬스터들이 많이 지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타코와 대장장이는 광산에 들어가 광석을 찾고 캐기 시작했습니다. 타코가 벽에서 광석을 발견했고 대장장이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찾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작은 몬스터가 나타났습니다. 타코는 그것의 빛마법을 사용했고 소피아는 그녀의 검으로 그것을 쳤다. 대장장이가 타코에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거미는 그가 어떻게 그것을 물리쳤는지 물었다. 타코는 이 괴물들이 어둠 속의 지하에서 살기 때문에 빛이 그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장장은 그것이 얼마나 간단한지에 놀랐다. 소피아는 타코에게 이렇게 쉽게 괴물을 물리치는데 해가 없을지 물었다. 타코는 그들이 큰 전투를 원했지만 자신이 그들에게 더 쉽게 만들어 주었다고 대답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슬펐고 빛을 두려워하는 괴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코는 대장장이와 함께 그의 작업장으로 가서 새로 채굴한 광석으로 일하고 훈련했다. 그는 몇 가지 광석을 결합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는 한 가지 원소를 사용하여 푸르스름한 물질을 만들었고 이후 자신의 마법을 이용해 무기와 방어구에 그것을 접목시켰다. 그는 나중에 마리아와 소피아에게 가서 그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마리아는 타코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만들었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의 민첩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광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빠르게 달리는 시범을 보였으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타코는 각 무기에 대해 설명하며 소피아에게 바람의 힘이 담긴 창을, 마리아에게는 불의 힘이 담긴 창을 주었다. 마리아는 자신의 창으로 많은 불을 내며 테스트했고 타코는 그녀에게 주변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소피아는 타코에게 다가가 자신의 목숨을 걸더라도 그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위한 방패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타코는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이며 소중한 그녀가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놀란 여사는 타코를 보고 매우 기뻐했지만 이내 피로 얼룩진 무언가를 발견하고 분노했다. 키도니아 왕국으로 장면이 바뀌고 마리엘은 영웅들이 살몬도르로 향할 준비가 되었음을 지도자에게 알렸다. 지도자는 영웅들에게 그들을 크게 의지하고 있음을 전했다. 한 영웅이 그곳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지도자는 안학경에게도 그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방패 제작을 마친 타코는 극도로 지쳐 있었다. 소피아는 밖에서 그를 지켜보며 타코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에게 부탁한 것을 후회했다. 그녀는 타코가 과로하지 않도록 누군가 작업장에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왕국으로 돌아와서 지도자는 키도니아의 영웅들이 정화 사건을 조사하고 지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편지를 읽었다. 지도자는 그들의 말은 정중했지만 어조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왕국 국왕은 바르콜라 통치자에게 성스러운 도시 키도니아가 광명교회를 통해 시행된 하수도 정화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싶어 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마법을 사용한 사람을 구금하려고 했다. 바르콜라 통치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은 고집을 피웠다. 그들은 정화 도구를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한다. 바르콜라의 통치자는 반박했다. 그들이 그 도구를 원한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왕은 덧붙였다. 교황도 빛의 교회에 소속된 모든 마법사를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르콜라의 통치자는 침착한 반항으로 말했다. 당신은 그들을 소환할 수 있다.
왕은 그 대답에 충격을 받았지만 통치자는 그를 안심시켰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 한편 타코는 바벡과 대화 중이었다. 왜 시도니아의 사자를 이렇게 처리했나요? 타코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바벡은 걱정을 떨쳐버렸다. 큰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교회가 우리를 배신하면 어떡하죠? 타코가 압박했다. 바벡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이 도시에는 또 다른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해. 빛의 교회가 우리가 따르는 유일한 교회가 아니야? 알아요. 타코가 말했다. 창조의 교회죠. 바벡은 놀랐다. 내가 그걸 알 줄은 몰랐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설명을 이어갔다. 창조의 교회는 나란 여사의 영향 아래에 있다. 호기심이 생긴 타코는 물었다. 그럼 빛의 교회는 누구를 섬기나요? 바벡이 대답했다. 아나트 여사입니다. 하지만 바르콜라에서는 사람들이 논란이나 아나트를 따를 자유가 있다. 누구에게도 편을 강요하지 않는다. 창조의 교회는 치유 마법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린다. 타코는 생각했다. 그래서 광명교회는 신성한 도시 시도니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과 너무 깊이 관련되는 건 좋지 않아. 바벡은 화제를 돌렸다.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타코가 물었다. 제가 만든 변기와 냉각기를 고딘경께 보여드렸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나서 그는 그것들을 만든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가 너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타코가 말을 시작했지만 바벡이 말을 가로챘어. 가고 싶지 않다면 부담 느끼지 마. 내 선택이지만 난 내가 이 기회를 원할 거라고 생각해. 타코는 마리아와 소피아를 불러 고딘경이 자신을 만나기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렸어. 그는 고딘이 키도니아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어. 그는 그들에게 자신과 함께 가줄 것을 요청했어. 소피아는 주저없이 동의했어. 물론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마리아는 신이 나서 말했다. 나도 갈게. 거긴 처음 가보는 거라서. 거미도 함께 가고 싶다고 거들었다. 타코는 그들에게 말했다. 일주일 뒤에 출발할 거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해. 마리아가 물었다. 여행은 얼마나 걸릴까요? 타코는 대답했다. 야생마와 마차를 이용하면 7일 걸릴 거야. 마리아는 열렬히 말했다. 그럼 여행 갈 음식을 잔뜩 준비해야겠다. 타코는 미소 지었다. 그건 너에게 맡길게. 마리아는 그에게 안심시키며 말했다.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타코는 그러고는 말했다. 나도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망토를 만들고 싶어. 나는 바벡에게 그것들을 만드는데 사용할 특별한 돌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어. 이 망토는 인식을 차단하는 속성을 가질 거야.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다. 인식을 차단한다고? 전투에서 놀라울 정도로 유용할 거예요. 타코는 소피아에게 시장에서 망토를 입으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후에 마리아가 시장에서 돌아와 소피아에게 다가가서 타코가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정말 대단한 장인이에요. 기술도 많고요. 그리고 정말 멋져 보이기도 해요. 마리아는 소피아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신은 뭐라고 하는 거죠? 당황한 소피아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우리 마스터의 능력에 대해 언급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는 없어. 그러자 그녀는 화제를 바꾸려 하며 저기 저 가판대에 버팔로 고기가 있네라고 지적하고 서둘러 떠났다. 마리아는 명백히 재미있어하며 웃었다. 소피아는 타코에게 완전히 사랑에 빠졌구나. 그녀는 혼자서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한편 타코는 다가오는 여행을 위해 축복을 요청하기 위해 교회에 들렀다. 그가 도착했을 때 네일렌 부인이 그를 맞이하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내 선물은 어디 있어? 갑자기 타코는 물 위에 서 있는 자신과 그 옆에 네일렌 부인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충격을 받은 그는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날렌 님이 대답했습니다. 시도니아로 여행을 떠나신 걸 알고 있어요. 여정을 무사히 마치길 바라며 여기 오신 거죠? 타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빛의 교회가 아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녀는 당신과 비슷한 존재입니까?
날렌님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아낫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야. 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타코는 호기심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웬님은 누구입니까? 날렌님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가 되면 만나게 될 거예요. 타코는 눈살을 찌푸렸고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때가 되면 그는 답답함을 느끼며 되풀이했다. 그의 초조함을 감지한 네일렌 부인은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당신의 호기심이 압도적이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타코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인정했다. 사이도니아 제국이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다. 당신은 한때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당신의 축복 중 일부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죠. 이것이 내가 사이도니아와 엮이게 된 이유인가요? 네일렌 부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사이도니아 때문이지만 이는 어떤 축복의 영향 이상입니다. 타코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래서 영웅들이 사이도니아에 소환된 건가? 레디 네일런이 인정했다. 나는 시간을 조금 조작했다. 나는 당신을 영웅들이 소환되기 1년 전에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직 소환되기까지 몇 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1년이나 일찍 소환했나요? 타코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레디 네일런의 표정이 멀어졌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타코는 무시당한 기분이 들며 찡그렸다. 이건 면회가 아니잖아요. 레이디 날렌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에는 과자 좀 가져오세요. 타코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의 머리를 쳤고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타코는 교회에서 깨어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질문을 피했네. 왜 그랬을까? 그는 자신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편 시도니아의 영웅들은 거대한 멘토와 함께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바르콜라로 돌아온 타코는 소피아와 마리아를 위한 망토를 완성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망토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좀 야하네요. 타코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마음에 안 드니? 소피아는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사실 정말 마음에 들어. 반면에 마리아는 망토를 돌리며 감탄했다. 정말 멋져. 타코는 그들의 반응에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너희 둘한테는 뭐든 잘 어울릴 거야? 바로 그 말이 얼마나 어색하게 들렸는지 깨달았다. 나중에 타코는 자신의 작업실로 가서 여행을 위한 마차를 빌리는 대신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야생마는 없으니 빌려야 한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볼턴시티가 왜 그렇게 불리는지 아세요? 타코는 흥미를 느끼며 대답했다. 왜? 마리아는 슬픔의 물결이 그녀를 휩싸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타코가 볼턴시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보통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감안할 때 실망한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자신의 감정을 변기만큼 쓸모없다고 비유했다. 타코는 그녀의 기분 변화에 눈치채고 부드럽게 물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불리나요? 마리아는 타코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물었다. 볼턴 밖의 죽음의 숲을 기억하나요? 그녀는 그 숲이 위험한 괴물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이 아는 야생말보다 훨씬 우수한 특별한 품종의 말의 고향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드레이크 말이라고 불리며 야생말과는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호기심이 생긴 그들은 죽음의 숲으로 향했다. 무성한 덤보를 헤치며 나아가던 타코가 물었다. 야생마와 드레이크마는 정말 차이가 있나요? 소피아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드레이크마는 더 빠르고 민첩하며 훨씬 강합니다. 타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용의 영혼을 지니고 있어서 그런가요? 마리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반 말과 같아요. 소피아가 거들었다. 하지만 드레이크마는 코뿔소 같은 뿔이 있고 몸은 용의 가죽과 비슷한 비늘로 덮여 있어요. 거기에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요.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갑자기 늑대 한 마리가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들 옆을 지나쳐 달렸습니다. 타코는 씩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은폐 망토 덕분이야. 하지만 소피아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벗어야 해요. 하고 그녀는 제안했습니다. 전투 연습이 더 필요해요. 타코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화나면 그건 내 잘못이야.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주저함 없이 그녀는 야생 멧돼지를 발견하고 뛰어들어 한 번의 정확한 타격으로 쓰러뜨렸다. 타코는 경외심을 갖고 지켜보며 그녀의 힘과 기술에 완전히 감명받았다. 마리아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고기가 많이 있어. 거미는 열심히 덧붙였다. 계속 움직이자. 그들이 숲을 계속 지나가던 중 타코는 트렌트 나무를 발견했다. 신이 난 그는 나무들에 다가가며 생각을 말했다. 나는 내 마차를 만들기 위해 바백에게서 나무를 사려고 했는데 트렌트 나무를 찾았으니 대신 사용할 거야. 그는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고 마리아는 그들이 모은 멧돼지 고기를 자르는데 집중했다. 갑자기 거미가 초조해졌다. 내가 먼저 가겠다. 고 선언하며 놀라운 속도로 앞으로 뛰었다. 그렇게 오래지 않아 그는 땅에 누워있는 다치고 힘들어하는 드레이크 말을 발견했다. 거미는 조심스럽게 말을 향해 다가갔지만 드레이크 말은 위협을 감지하고 그의 뿔에서 번개 같은 공격을 퍼부었다. 거미는 간신히 공격을 피하며 옆으로 뛰었다. 그때 2개의 작은 곤충 같은 생물체가 나타났다. 거미는 재빠르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를 다치게 한 놈들이구나. 그것은 실타래를 쏘아 생물들을 단단히 묶은 후 드레이크 말 앞에 던졌다. 말은 여전히 경계하며 또 다른 번개로 그들을 가격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거미는 타코가 한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부상당한 말에게 돌아서며 속삭였다. 타코는 매우 친절해. 내가 그를 불러서 너를 치유하게 할게. 하지만 거미가 타코를 부르기 전에 더 많은 곤충들이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거미는 도망치려 했지만 빠르게 둘러싸였다. 거미는 실로 보호막을 만들며 그들을 막으려 했다. 코쿤 안에서 거미는 타코를 부르려고 했지만 그가 여전히 나무를 자르고 있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곤충들이 실크를 갉아먹기 시작했고 천천히 장벽을 뚫고 들어왔다. 거미는 울기 시작하며 혼잣말을 했다.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어. 거미는 상처로 기절한 드레이크 말을 바라보았고 그로 인해 더욱 크게 울었다. 곤충들이 장벽을 뚫고 들어오려는 순간 타코가 드디어 도착했다. 그는 거미에게 손을 살짝 얹으며 진정시켰다. 거미는 즉시 타코의 다리를 감싸며 울었다. 나는 너를 이렇게 많이 불렀어? 미안해. 타코가 속삭였다. 나는 좀 문제가 있었어. 소피아는 현장을 조사하며 말했다. 많은 만화를 사용해서 실을 만들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지친 거군요. 타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화 소모를 감지해서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마리아는 드레이크 말을 가리키며 물었다. 암컷 드레이크인가요? 거미는 애원했다. 타코, 제발 도와주세요. 타코는 치유 마법을 걸려고 드레이크 말에게 다가갔지만 말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번개를 쏘았다. 소피아는 관찰하며 말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방어하고 있군요.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더 많은 괴물들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어. 여기서 나가야 해. 거미가 항의했다. 그녀를 두고 갈 수 없어요. 타코가 거미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그는 은폐 마법을 걸어 말을 작게 만든 후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거미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지시하며 나중에 다시 부를 거라고 약속했다. 소피아가 경고했다. 내 만화가 많이 소모될 거야. 타코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만화 포션 좀 마시면 돼. 하지만 약을 집으려던 순간 그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타코의 집으로 돌아와 그는 침대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그의 주머니를 힐끗 보고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그는 말과 거미를 놓지 않으려 하네. 마리아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거미가 아직도 그의 주머니 안에 있다고? 네,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타코는 아직 거미를 꺼내지 않았고 드레이크 말은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거미가 주머니를 열지 않는 한 그들은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물었다. 우리가 뭐 해야 하지? 소피아는 타코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집중하며 거미와 텔레파시로 연결하려고 했다. 잠시 후 그녀는 거미와 연결될 수 있었다. 말은 어떻게 하고 있어? 그녀가 물었다. 거미가 대답했다. 그녀는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어? 소피아가 계속 말했다. 그녀를 데리고 나올 수 있어? 우리는 타코가 회복하도록 도와야 해. 거미는 망설였다. 내가 나오면 그녀가 더 무서워할 거야.
그녀는 이곳에 익숙하지 않아. 소피아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처럼 실크 장벽을 만들 수 있어? 그럼 너희 둘 다 나올 수 있고 타코를 치료할 수 있어? 거미가 동의했다. 좋아. 소피아는 일어섰다. 마리아가 눈치채고 물었다. 어디 가세요? 상처에 쓸 약초를 사러 베이백에 갑니다. 소피아가 대답했다. 마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가 할게요. 타코가 깨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 계세요. 나중에 타코가 깨어나 옆에 있는 소피아를 보았다.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네요. 하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드레이크 말을 치료하러 가자. 그들은 거미가 만든 실크 장벽에 접근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거미는 드레이크 말을 향해 속삭였다. 내가 말한 친절한 사람이야. 타코는 말에게 미소 지었다. 너희 둘이 친구가 된 것 같아. 그는 부드럽게 길들이는 주문을 시전한 뒤 치유 주문을 외웠다. 천천히 드레이크 마른 발을 들며 완전히 회복되었다. 거미가 타코에게 신나게 물었다. 그녀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건가요? 타코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카멜리아. 매년 잎이 다시 나는 카멜리아 나무처럼. 거미는 기쁨으로 빛났다. 그녀를 너무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숲에서 다치고 혼자였을 때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던 걸 기억해요.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미가 되었어요. 마리아가 명랑하게 외쳤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어요. 식사합시다. 왕이 리바에게 물었다. 무엇을 할 수 있니? 리바는 대답했다. 많은 유용한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왕은 찡그렸다. 아직 배우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는 차갑게 말했다. 너를 돌볼 수 없어. 그 말과 함께 그는 돌이켜 걸어갔다. 리바는 그의 말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가 거기 서서 눈물을 참으려 애쓰던 중 왕의 부관이 다가왔다. 그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곧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날 밤 리바는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 남동생을 돌보던 때를 기억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남동생을 두고 떠나던 아픈 순간을 회상하며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작별 인사를 했던 때를 떠올렸다. 타코의 집에서 마리아가 물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갈 건가요? 타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만들어야 할 도구들이 좀 있어요. 소피아는 팔짱을 꼈다. 이틀 전에 밥악 주문을 끝낸 당신이 지금 또 일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좀 쉬어야 해요.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타코는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그들을 안심시켰다. 길드에서 타코는 접수원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다. 접수원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도시 외곽에 이상한 인물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타코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괴물인가? 잘 모르겠어요. 접수원이 인정했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묘사를 바탕으로 스케치를 해봤어요. 그는 타코에게 그림을 건넸다. 타코가 이미지를 연구하는 동안 접수원이 물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다른 애완동물을 등록하러 왔어요. 타코가 설명했다. 접수원이 한숨을 쉬었다. 지난번에 당신은 괴물 같은 거미를 등록했어요. 이번에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보여주세요. 타코는 자신이 치료한 드레이크 말을 소환했다. 말이 나타나는 순간 접수원은 두려움에 움찔했다. 근처 전사 중 한 명이 갑자기 그것을 가리키며 외쳤다. 내가 본 괴물이다. 길드장은 즉시 타코의 어깨를 잡았다. 나랑 같이 가자. 혼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한편 소피아는 도시를 거닐다가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과거 여주인 앞에 서서 하녀를 요청했던 것을 떠올렸다. 여주인은 그런 종류의 하녀는 지금 없지만 이웃나라에서 찾아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타코와 계약한 이후로 많이 변했구나. 소피아는 걸으면서 과거로 더 깊이 생각이 빠져들었다. 갑자기 마리아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타코가 너무 열심히 일해. 마리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일에 집중하느라 밥 먹는 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많은 음식을 준비해주고 싶어. 소피아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일을 도와주고 싶지만 연금술을 잘 이해하지 못해. 마리아가 미소 지었다. 그럼 음식에 모든 노력을 쏟자. 소피아가 제안했다. 제가 준비하는 걸 도와줄게요. 마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소피아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방해가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지? 마리아는 망설이다가 인정했다. 네, 그렇습니다. 소피아가 웃었다. 많이 변했네. 마리아가 비웃었다. 너도 할 말이 있겠네? 너도 변했어. 소피아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그리고 나는 내가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해. 소피아는 마리아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준비물을 다 모으고 나서 타코 먹을 음식을 준비해줘. 장을 보고 나서 타코를 보러 갔지만 타코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걱정이 된 두 사람은 대장장이에게 타코의 상태를 물었다. 대장장이는 괜찮아요 라고 안심시켰다. 그냥 좀 쉬고 있는 거예요. 매일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면 그는 지칠 거야. 타코는 그의 마차를 완성하고 드레이크 말인 카멜리아에게 끌어달라고 부탁했다. 마리아는 내부를 점검하며 감탄했다. 이 마차 정말 아름다워. 정말 넓어. 그녀는 잘 만들어진 내부를 손으로 만지며 감탄했다. 심지어 주방과 제대로 된 화장실도 있어. 흥분한 그녀는 마차를 앞으로 이동시키며 부드러운 주행에 감동했다. 소피아가 타코를 향해 돌았다.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아. 어떻게 그걸 해냈어? 타코가 마리아를 힐끗 쳐다보았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양쪽에 2개의 날을 추가하고 싶어. 타코가 놀란 표정으로 눈썹을 올렸다. 칼날이요? 뭐예요? 나중에 도시에서 바백이 타코에게 다가가서 마차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외쳤습니다. 타코. 너무 크게 외쳐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타코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짜증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백이 타코의 어깨를 잡았다. 이 마차를 직접 만들었나요? 타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만들었어. 바백의 눈이 절박함으로 반짝였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꼭 알아야 해. 내가 너에게 큰 돈을 줄게. 사용한 재료와 만드는 방법만 말해줘. 그의 흥분은 공황 상태에 가까웠다. 바백의 격한 반응을 본 고딘경은 그의 어깨에 진정시키는 손을 얹었다. 그만해, 바백. 자네가 그를 압도하고 있네. 하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타코 쪽으로 돌아서며 미소 지었다. 이 마차는 정말 놀랍군. 나도 하나 갖고 싶어. 그는 생각에 잠겨 한숨을 쉬었다. 만약 내가 언젠가 팔거나 다른 걸 만들기로 결정하면 기꺼이 100개의 백금화를 지불하겠다. 타코의 눈이 커졌다. 그건 10억엔과 맞먹는다. 그들이 바실라투스 왕국을 향해 여행하는 동안 고딘경이 말했다. 타코는 우리 위대한 나라에 많은 공헌을 했다. 그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매우 귀중한 인물이므로 그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키도니아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그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알 수 없다. 마침내 도착하자 타코가 말했다. 도착했어.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괴물을 만나지 않길 바랄 뿐이야. 라엘이 웃었다. 걱정 마. 소피아는 전에 괴물들을 쉽게 처리했어. 게다가 거미와 드레이크 말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 우리는 아직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않았어. 바백이 타코에게 다가가서 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둘이 단둘이 있게 되자 바백이 그의 계획을 밝혔다. 나는 이 나라의 왕에게 당신과 같은 마차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미 고딘경과 이야기했으며 이것은 왕이 당신의 독특한 재능을 인식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이 돌아오면 또 하나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코는 주우주했다. 하지만 단지 5일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바백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재료들을 구하는 걸 맡겠습니다. 타코는 소피아와 마리아를 불러서 알렸습니다. 여기 리더를 위해 마차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바백이 저보고 하라고 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소피아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잖아요. 너는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너희 둘은 이미 나를 도와주고 있어. 타코가 대답했다.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연금술을 이해하지 못해. 마리아가 덧붙였다. 나는 너를 격려할 뿐이야. 하지만 실제로 너의 작업을 도와줄 수는 없어. 소피아는 팔짱을 꼈다. 나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어. 당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당신 자신의 건강이라면
그건 제가 막을 수 없어요. 타코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두 분께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줄 사람을 찾아볼게요. 결정을 내린 타코는 일꾼을 고용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발람 회사로 향했다. 그는 접수원에게 물었다. 하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술에 능숙한 사람이요. 회사 주인은 타코에게 그의 마차가 미스릴 기반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마법 능력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소피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거미 보셨어요? 소피아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근처에 있지 않나요? 마리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을 탐험하러 간다고 했어요. 소피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혼자 돌아다니고 있네요. 내가 찾아볼게. 소피아는 회사 건물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비명소리를 들었다. 소피아는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거미가 리바 위에 맴도는 동안 바닥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 리바를 발견했다. 소피아는 재빨리 거미를 꾸짖었다.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리바를 진정시키고 일으켜 세운 후 소피아는 리바에게 책 한 권을 건넸다. 이 책에는 고대 마법이 담겨 있어? 여전히 놀란 리바가 책을 바라보았다. 엄청나게 오래된 고서입니다. 도서관에서 가져온 것으로 희귀한 주문과 아놀드의 방법론을 따른 연금술 백과사전이 가득합니다. 고대 판본이지만 분석과 합성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타코는 곧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정말 다행이네요. 제 새 조수를 만나려던 참이었거든요.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그들은 한 방에 들어갔고 리바는 회사 관리자에 의해 타코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인사하며 자기소개를 했다. 타코는 미소 지었다. 나는 몇 번의 전투에 참여하지만 본질적으로 나는 프로듀서야. 내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그가 말할 때 리바는 수락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했다.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고 돈을 보내기 위해 그 일이 필요했다. 타코는 계속 말했다. 연금술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게 이상적일 거야. 리바의 눈이 커졌다. 연금술. 그녀는 앉아 길드리더의 당신은 쓸모없다는 말이 떠올라 기분이 가라앉았다. 소피아가 타코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리바는 연금술을 조금 공부했다. 그녀는 그것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다. 소피아는 이름을 기억하려 애쓰며 잠시 멈췄다. 그 순간 타코와 리바가 동시에 그 이름을 말했다. 타코는 눈썹을 올렸다. 아론 마틴이 아니라고? 리바는 고개를 저었다. 아론의 책은 일반 연금술에 대한 기본 참조서지만 사실 아놀드의 방법론에서 파생된 거야. 타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놀드의 작업을 요약한 버전이라는 거네. 리바가 덧붙였다. 최신판이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는 기본 원칙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타코는 마법의 문자가 적힌 종이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 주문을 알아보나요? 리바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책을 넘기며 노트를 비교했지만 해독할 수 없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모르겠어요. 나는 또 거절당할 거예요.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나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타코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는 여전히 너를 내 팀에 원해. 리바는 눈물을 닦았다. 나는 주문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내가 공부한 것과 다르다. 내 전문 분야는 나선형 과자이다. 내 고향에서는 우리는 단 것에만 꿀을 사용해요. 타코는 웃었다. 정확히 맞아요. 이 마법의 원은 특정한 종류의 나선형 과자와 관련이 있어요. 리바는 놀랐다. 정말요? 타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각 지역이 반죽을 다양한 방식으로 모양내는 것을 배웠지만 당신의 것에는 꿀이 중요한 재료인 것 같아요. 리바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 제 동생은 정말 좋아해요. 타코는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순간적으로 이해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환영합니다. 새로운 자신감으로 리바는 타코의 손을 꽉 잡고 약속했다. 최선을 다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최종적으로 마친 후 타코는 설명했다. 급여는 매일 지급되며 기술과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인상됩니다. 리바는 요청을 하기 전에 망설였다. 제 봉급은 모두 제 가족에게 직접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제 고향은 극빈합니다. 얼마 안 되는 돈만 남겨두고 떠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원히 하녀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제 남동생을 학교에 보내고 어머니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타코는 팔짱을 꼈다. 내가 돈을 집으로 계속 보내면 평생 하인이 될 거야. 소피아가 끼어들었다.
타코는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녀가 연금술을 배우면서 결국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리바를 향해 말했다. 타코를 섬기면 너는 행복할 거야.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타코는 미소를 지었다. 좀 자랑스럽네요. 물론이죠. 저는 꽤 훌륭하니까요. 마리아와 거미는 리바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거미는 리바에게 드레이크 말을 열심히 소개했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모든 집안일을 맡고 있습니다. 리바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좋아요. 열심히 일해서 내 자신을 증명할게. 한편 시도니아에서는 왕국의 지도자가 고문과 함께 앉아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바르콜라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우리의 요구를 듣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전과 같은 경시하는 태도로 응답했습니다. 지도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이번에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하지만 더 미묘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가혹한 교훈을 줄 것이다. 조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영웅들을 배치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통치자의 딸이 방에 들어왔다. 기다려, 아버지. 우리나라가 영웅들을 공식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해요. 그녀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요. 해결해야 해요. 그녀는 교활하게 미소 지었다. 이것은 신앙의 힘을 사용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그녀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우리 백성들의 신념을 조종하려는 거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대신 바르콜라에서 누군가가 빛의 교회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자 고문이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건 분명 교회의 신자들을 화나게 할 것이다. 통치자의 딸이 비웃었다. 정확해.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빛의 세력은 이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